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개괄적인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고가 소송 제기 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할 사항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저에게 연락하셔서 변호사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데 피고의 이름을 몰라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과 피고가 살고 있는 주소지 또는 피고의 이름과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는 회사 등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나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조회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구청 등의 자동차 등록 원부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고, 또는 피고의 은행 계좌 번호를 알고 있으면 은행에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간자 소송에 앞서서 원고로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협의 이혼 혹은 이혼 소송과 함께 이 상간자 소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을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일단은 이혼 소송을 제기해보자 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당하면 그 외도 당사자인 배우자의 진심이나 그 태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했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저자세로 나올 것이고, 아니면 적반하장식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혼을 재고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혼인을 유지할 이유는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결심을 굳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은 다른 민사 소송과는 달리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바로 소취하가 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 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입증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관계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겠죠. 직접적으로는 동영상, 블랙박스,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모텔이나 호텔 등의 출입, 퇴실하는 장면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사람 간의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들에서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시인, 내 배우자의 시인,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시인 같은 이 시인하는 녹취나 문서 역시 중요한 증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은 스킨십은 키스나 포옹하는 사진, 또 서로 보낸 나체 사진, 또 사랑해 등과 같은 애정 표현이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동일한 의미에서 메일, 편지, 요즘엔 SNS도 증거로 많이들 확보하고 계십니다. 간혹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이 외국에 나갔다 왔습니다. 변호사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고 싶은데요. 예, 가능합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숙박업소 결제 내역만 있다면 어떨까요?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 남편의 호주머니에서 숙박업소가 결제된 영수증을 발견했다면 다른 증거들은 없습니다. 조금 힘듭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달랑 그거 하나만 있다면 소송 자체를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전화통화 내역이 있고 문자 내역이 있고 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화한 내역이 있다면
이거를 증거로 확인하고 싶으면 통신사에 대한 통화 내역 조회가 가능할까요? 최근 2, 3년 사이에 통신 3사에서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서 통신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고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가 결혼한 자인지를 알고 있을 것에 대한 입증 또한 필요합니다. 보통은 원고가 확보 중인 피고의 신상과 증거들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상간녀가, 죄송합니다. 계속 남편이라고 그래서, 남편의 상간녀가 직장 동료, 동창생, 동네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나는 당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는 피고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피고와 남편이 만난 경위가 동호회거나 채팅이거나 단순히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다. 이때에는 피고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두 사람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에서 배우자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일단은 배우자에게 직접 물어봐서 그 음성을 녹음해 둘 것. 그리고 소송 전에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도 소송의 승패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 소송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알고 있거나 확보하여야 할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키포인트는 첫 번째,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의 이름과 그 외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입증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4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체나 기관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피고인 A씨는 이 대학교 교수로서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즉 아직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 관련 소식, 기사, 동영상 등의 자료를 가공해서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고, 이를 문자 메시지 전송 페이지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소속 수강생들을 상대로 다수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항이 선거법상 문제가 될까요? 이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벌칙 규정은 먼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후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나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포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선거운동을 한 시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해당 선거구는 선거를 할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선거 기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남호, 즉 제59조 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를 초과하여 자동
정보통신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행동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한 번에 20명을 초과하여 발송하는 등의 문자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자신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그 횟수도 8회를 넘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신고된 단 한 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는 꽤 까다로운 규제 아래에서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정해진 횟수를 넘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위법한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선거운동 기간 내에 문자 메시지 전송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과 예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이 문자 전송 행위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해진 기부 형태가 아니어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다소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집단 내에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및 정당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고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유형을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경우 쉽게 위반할 수 있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기회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제의 기초인 선거는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금권, 관권 등으로 인한 타락선거를 막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선거는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선관위와 다른 후보자들이 이를 확인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영향력 있는 지위에 계신 시청자께서는 신중하게 행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공직선거법에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례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째, 선거 기간에 문자 보내는 내용은 신중하게, 특히 다수에게 동시에 보낼 때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향력 있는 지위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러한 행위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매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광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일단
범죄의 대상이 사문서이냐, 공문서이냐로 나누고 공문서의 경우에는 사문서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서와 관련된 죄는 문서 위조죄, 문서 변조죄, 또 위조 변소된 문서를 행사한 죄, 자격을 모용, 즉 자격을 사칭해서 문서를 작성한 죄, 또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죄, 문서를 원래 목적과 달리 부정하게 행사한 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문서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 변조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전시할 목적으로 또는 보관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했다면 죄가 성립되지는 않겠지만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도 없이 위조 변조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일단은 행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상으로 모든 문서가 위조 변조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는 계약서가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법률 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내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바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되고요. 이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대학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회사에 입사하려는데 대학 졸업자만 자격이 되니까 대학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팩스 전송문서 또는 복사본을 위조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요? 과거 팩스, 복사기 같은 기계가 존재하기 전에는 종이 문서만이 문서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팩스나 복사기를 통해서 생성된 서류를 종이 문서와 동일하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법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2월에 형법 제237조의 2를 신설해서 전자복사기, 전자모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해서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본다고 규정해서 모든 논란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죽은 자 명의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어떨까요? 문서 위조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문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인이 정당하게 작성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형을 갖춘 문서이기 때문에 설사 실제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작성이 되었거나 이미 죽은 자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정당한 문서로 보일 만하게 작성하였다면 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조란 어떤 의미일까요?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냐 아니냐는 위조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역시 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한편 변조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타인 명의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걸 말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작성해준 차용증의 작성 일자를 변경하거나 변제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 모용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죠. 자격을 사칭한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인터넷 국어 사전에서 모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으로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격 모용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비로소 법률 용어로 자격을 사칭, 도용한다라는 의미로 뜨더군요. 네, 앞으로는 좀 더 쉬운 우리말로 법률 용어도 고쳐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상 문서와 관련된 죄 중에서 사문서 위조죄, 변조죄, 행사죄, 또 자격 사칭에 의한 작성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문서 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계약서나 차용증 같이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이거나 또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와 같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입니다. 기계의 발달에 따라서 복사기나 팩스를 통해서 생성된 사본도 문서 위조죄의 대상이 되고 실제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 명의로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외견상 진정한 문서로 믿을 만하게 작성이 되었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가정법률 주치의가 전해드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에 대한 고민 해결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험 한 개씩은 가입되어 있으시죠? 보험은 TV에서도 다양한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까지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 어머니도 TV를 보시다가 보험 상품을 가입하셨는데요. 보험 가입 방법이 전화 통화만으로도 가능하고 보험료는 은행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이 되니까 정말 보험 가입이 쉬워졌죠.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보험회사 상담원과 이야기한 내용과 보험료 책정이나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달랐고 결국 보험회사에 직접 가셔서 가입 당시 전화통화 내역을 다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어떤 부분에서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나서야 어렵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통화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건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 계약자 K씨는 지인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K씨는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 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 설계사가 구두로 설명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K씨는 보험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계약은 흔히 지인을 통해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내놓은 상품에 대한 설명 역시 지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인이 설명하는 사항을 대충 듣기만 할 뿐 보험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추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한다는 답변만 할 텐데도 말이죠. 보험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차이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만일 약관에는 보장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 설계사가
보장된다고 설명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적인 분쟁으로 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법에서는 보험 계약 시에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 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 설명한 내용이 보험 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약관의 내용은 적용이 배제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보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이 아닌 당시 설명한 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 설계사는 자신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보험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할 것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되죠. 여기에 계약 체결 당시 K씨가 약관을 읽어보았다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도 있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이 확인 전화를 걸어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았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변한 것도 녹음되어 있으면 더욱 막막한 심정이 되시겠죠. K씨는 보험 설계사가 잘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냐는 콜센터 직원의 질문에 당연히 잘 설명했겠지 믿고 그렇다고 대답한 것뿐인데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K씨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 구두로 설명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의 주요 내용 및 약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의무를 불이행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 교부 및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대한 자필 기재와 서명을 받는 것, 그리고 콜센터 직원이 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 전화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따라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종전까지 대법원은 그렇게 판시하였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이 다른 판시를 한 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 환급금의 지급 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 보험 계약인 경우에는 그 투자 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750조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에 기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은 반드시 보험 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고 볼 수 없고 보험 약관만으로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는 상품 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험 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특히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이 가미된 보험에 대한 설명 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제 보험 계약에 대한 키포인트는 우선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 설계사가 아무리 지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약관을 직접 확인하면서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약관을 확인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성 상품인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쉬운 추가 자료까지 요청해서라도 제대로 보험 상품을 이해하시고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반드시 알고 가입해야 할 보험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접한 경계 토지 분쟁과 이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웃 간의 그 지적 경계선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웃 간에 잘 타협해서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큰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이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단 그 경계를 침범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 양도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해서 건축했다면 그 경계를 넘어간 그 건물은 또 철거해야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 큰 예외가 있는데 바로 시효취득 제도입니다. 민법 245조는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기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비록 다른 사람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다른 사람 점유 상태 하에 있었다면 그런 상태를 허물고 다시 원상복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질서의 안정을 뒤집는 결과가 된다.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은 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장기간 점유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래전에 그 소유권 취득 이런 증빙을 요구해서 불충분하다고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또 마지막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시효취득을 인정하게 되면 경계 분쟁 과정에서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해서 점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침범한 토지를 인도한다거나 넘겨준다거나 또는 그동안 점유에 따른 금전적인 대가, 사용료 이런 것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점유하는 다른 사람 토지를 오히려 취득하는, 그것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시효취득 여부에 따른 차이가 아주 극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매우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계지와 관련된 시효취득 분쟁에는 이 점유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 일반적인 요건과 별개로 소유이사, 즉 다시 말하면 자주점유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자주점유 여부를 두고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접지, 경계지 분쟁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 주제도 바로 그 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이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침범한 면적이 그리 이렇게 과다하지 않다, 아주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실수로 침범되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인정을 해서 자주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반대로 면적이 아주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를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자는
그 소유이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민법 197조 1항에 따라서 일단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유이사를 입증할 책임까지는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이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해서 그 점유자의 시효취득 성립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범한 면적이 아주 상당하다, 너무 과다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자주점유가 아니라 악의적인 침범, 이런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1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점유자는 소유이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유 취득 시효 기간 20년을 감안을 한다면 너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침범 상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주기적인 측량을 통해서 이 경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인접 경계 토지 분쟁과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침범한 토지를 인도해 주어야 되는 원칙에 대한 그 예외적인 제도로 시효취득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이사로 점유가 이루어지게 되면 침범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측량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